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네, 박정호의 핫스팟. 오늘은 정말 핫스팟에 왔습니다.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뜨거운 명소가 될 그런 장소에 제가 찾아왔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실 분을 또 제 옆에 모셨습니다. 이승재 나무와 에너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핫스팟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 동대 입구역, 3호선 동대 입구역 바로 나오자마자 있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동국대학교 맞은편에 있는 곳인데 이런 곳이 있었다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말베르크. 네, 이 커피 그라인더가 이 어떻게 태동이 됐고 또 어떤 모양으로 쭉 이어져 왔는지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자 또 카페에 제가 와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대표님. 네, 네, 대표님이 이곳에 계셔서 카페도 운영하시고 그다음에 이 전시도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곳이 어떤 곳인지 시청자분께 소개 좀 먼저 해주세요. 네, 그 말베르크는 이 부지 자체는 주식회사 파라다이스가 제공한 부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중구청이 기획전시관으로 임대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거는 아니고. 네, 부지는 제 건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수집해서 소장해왔던 커피 그라인더 1600점 중에 850개를 전시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네. 그리고 한쪽에서 제 아내가 이제 카페도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네. 아니, 저도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뒤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 커피 그라인더예요. 커피 그라인더, 그 유럽의 가가호 있던 커피 그라인더가 지금 이 서울 중구에 와 있습니다. 아니, 와서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사진도 찍고 막 이랬는데요. 네. 커피 그라인더를 이렇게 1600점이나 수집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주변에서 반대 많이 하셨죠? 이거 모으신다고 할 때. 뭐든 수집을 하려면 주변의 반대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떤 한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유를 정확히 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좋아서. 네,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다행히 제가 유럽에 좀 살 때 제가 살던 지역이 어디인가요? 독일 도르트문트였습니다. 독일 도르트문트. 네, 그 독일의 북서부에 있는 도시였는데 다행히 그 도르트문트 지역이 커피 그라인더를 수집하기 좋은 지역이었어요. 거기 커피 그라인더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지역? 네, 과거에 커피 그라인더 생산 업체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필이면 그곳으로 유학을 가셔가지고 그렇죠. 거기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 모으셨을 텐데. 그 지역이 그 루르 공업지대라고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세계 3대 공업지역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 광부와 간호사들이 독일로 건너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건너가신 광부와 간호사들께서도 많이 일하시는 지역이 그 루르 공업지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루르 공업지대에 살다 보니까 그 벼룩시장을 주말에 가보면 이 커피 그라인더들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벼룩시장이에요? 벼룩시장에서. 그러니까 오래된 커피 그라인더가 벼룩시장에 나온 거예요? 판다고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루르 공업지대에서는 좋은 철이 생산돼서 그 철을 가지고 커피 그라인더를 만드는 공장들이 한 40여 군데가 인근에 존재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5, 60년 지난 지금에 있어서도 벼룩시장에서 발견되는 커피 그라인더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요. 커피 그라인더를 하필이면 독일로 유학 가신 다음에 하필이면 그곳으로 가셔가지고 벼룩시장에서 보시고 좋아서 모으게 되신 건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커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 그라인더 박물관? 뭐지 하면서 들어오셨을 텐데 그럼 먼저 이것도 말씀 좀 해주세요. 커피 그라인더가 뭐고 커피 그라인더가 왜 유럽에 그렇게 많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커피 그라인더는 말 그대로 커피 콩을 원두를 분쇄하는 기구인데요. 우리가 흔히 그 커피의 향을 끌어올리고 맛을 내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의 공정이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 두 가지 공정을 로스팅과 그라인딩이라고 얘기를 하죠. 로스팅과 그라인딩. 네, 로스팅은 커피 콩을 볶는 과정이고요. 예. 그 로스팅을 한다는 것은 커피를 열을 집어넣고 시간을 흘려보내서 화학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좀 많이 태우면은 약간 탄맛이 난다고 탄맛이 많이 그렇게 날 수도 그렇습니다. 있고 조절하는 거죠. 네. 로스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과정을 끝나고 나면 그라인딩을 하게 되는데 그라인딩은 커피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균일하게 네. 그 표면적을 넓혀서 커피가 가진 아로마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피 콩 자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콩을 볶아서 그렇죠. 볶은 콩을 그냥 못 먹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갈아서 우리가 커피를 내려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과정. 그래서 과거 유럽에서는 네. 이 두 가지를 완성해 보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그라인더를 만들게 된 거고요. 로스팅은 상점에서 해서 보내줄 수 있지만 그렇죠. 그라인딩은 각 집에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20세기가 들어서면서는 각 집집마다 커피 그라인더가 보급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유럽에서 커피 그라인더 쓴 거예요? 기록에 보면 1600년대 후반부터 네. 커피 전용 그라인더가 만들어진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 그 전에는 그라인더가 없이 빻았나요? 그 전에도 뭐 커피를 빻는 도구들은 있었겠지만 예. 그때는 밀대나 절구가 주로 사용된 거죠. 근데 이제 커피 그라인더 우리가 이미지로 떠올리는 커피 그라인더는 네. 1600년대부터 나오기 그렇습니다. 시작했다. 그럼 여기는 몇 년도 거 붙어 있나요? 제가 수집한 것은 1700년대 제품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1700년대부터. 네. 진짜 오래된 걸 가지고 계시네요. 네. 여기 오시면은 진짜 그 커피 그라인더의 시초 거의 시초네. 1600년대 이후에 1700년대부터 가지고 계시니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현대인이 생각할 때는 아니 가게에서 갈아놓은 거 사서 오면 되지 왜 집집마다 커피 그라인더 가지고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에 와서 보면 수동 커피 그라인더라는 것은 사실 어쩌면 좀 무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 유럽에서는 수동 커피 그라인더가 없으면 커피를 곱게 빻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분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는데 1950년대에 전동 그라인더가 등장하게 되죠. 지금은 다 전동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각 집집마다 전동 그라인더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수동 그라인더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드문데 1950년대 전동 그라인더가 출현하면서 수동 그라인더는 맥이 끊겼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가가호호 이렇게 직접 돌리던 그런 그라인더가 사라지고 지금은 전동 그라인더 바뀌었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수동 그라인더를 모으시면서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이 매력이랄까요? 이 개인적으로 받으신 매력이나 뭐가 이렇게 좋았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예쁜 그런 모양들 그런 거 보면 저는 좋다고 좀 느꼈는데 뭐 다른 그런 매력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커피 그라인더를 전부 전시를 해놨기 때문에 다양한 그라인더를 한눈에 볼 수 있지만 저는 벼룩시장 또 앤틱숍 이런 데를 쫓아다니면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걸 한꺼번에 본 건 아니었죠. 그런데 제가 커피 그라인더를 모으면서 지켜봤던 것은 처음에는 쇠를 두드려서 만들던 커피 그라인더가 이후에는 다양한 나무들을 사용하게 되고 처음에는 철로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참나무가 등장하고 물풀의 나무가 등장하죠. 그리고는 나무의 종류도 바뀝니다. 자작나무나 너도밤나무로 사용하는 나무가 바뀌고요. 더 이제 발전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식성이 많이 붙게 됐죠. 그리고 나서 20세기 들어오면 또 다양한 소재들이 개발되니까 개발된 소재들이 커피 그라인더에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플라스틱이 1908년에 개발이 되면서 커피 그라인더에 채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알루미늄이 스테인레스가 인류가 만들어낸 소재가 변화될 때마다 커피 그라인더에 먼저 적용이 돼서 생산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가가오 쓰는 거니까 정말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였고 그만큼 더 내구성이 좋은 것, 잘 갈리는 것, 아니면은 뭔가 또 예쁜 것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됐던 거네요 시대별로. 네, 맞습니다. 그럼 커피 그라인더를 보면 유럽이 이때는 이런 소재를 많이 썼구나, 이런 소재가 유행했구나, 또 이런 장식들이 들어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커피 그라인더는 제가 보기에는 애정을 가지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유럽의 커피 문화를 지켜본 목격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의 커피 문화를 지켜본 목격자다.
멋있는데 이 말이. 네, 쭉 말씀 들어보니까 주변에서 말렸을 것 같네요. 아니 나가면 시장 가면 뭐 하나씩 가지고 오니까 안 비쌌나요? 벼룩시장에서 사실 때는? 다행인 것은 커피 그라인더는 한때 굉장히 대량 생산 단계가 되면서 한때 가격이 저렴하게 형성이 돼서 지금도 발견되고 있는 커피 그라인더들은 그렇게 대량 생산된 제품들은 그렇게 고가는 아니고요. 다행입니다. 네. 그래도 커피 그라인더를 그 500점 이상 소유하게 되면서부터는 이 그라인더를 보관할 공간이 마땅하지 않아서 이게 더 이상 그 모으기가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네. 다행히 저희 집이 그 지하실이 굉장히 컸었고, 그 이웃들이 가지고 있는 저장 공간들을 이용할 수 있어서 그 지하에다가 하나씩 포장해서 다 집어넣어놨죠. 참 이웃들이 함께 모아준 그런 커피 그라인더가 그렇습니다. 되겠는데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수동 커피 그라인더는 아예 안 나오는 건가요? 지난 100년 동안 커피 그라인더를 생산하던 업체들이 약 한 100여 개, 80여 개 정도 되는데 이 80여 개 정도 되는 업체들은 대부분 사라졌고요. 지금은 과거부터 있었던 회사 중에서는 프랑스의 푸조 그리고 독일의 짜센하우스 정도가 커피 그라인더를 생산하고 있죠. 푸조 자동차 회사 말씀이신 네, 맞습니다. 네. 푸조는 자동차를 만든 것이 1890년인데 그 전에 50년 전에 커피 그라인더를 생산하던 회사였고요. 그 당시에는 그 공구라든지 이런 커피 그라인더를 생산하는 회사였죠. 저도 몰랐던 사실이네요. 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아셨을 수 있습니다. 커피 좋아하시니까. 근데 저는 몰랐던 사실인데 푸조가 커피 그라인더를 만들었군요. 그렇습니다. 푸조사는 일찌감치 커피 그라인더를 대량 생산하는 회사였고 그래서 지금도 푸조사는 커피 그라인더를 생산하고 있죠. 또 그 자동차 공장 옆에 푸조사의 자동차 공장 옆에는 푸조의 커피 그라인더 박물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것도 상식을 하나 배워갑니다. 혹시 푸조 자동차 사면 커피 그라인더 하나 주고 이런 건 아닌가요? 그런 행사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막 던져봤습니다. 아까 나무 말씀하셨고 플라스틱 말씀하셨는데 제 뒤에 보니까 이건 도자기로 돼 있네. 이건 또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여기 이제 도자기로 돼 있는 제품들을 쭉 제가 벽걸이형으로 걸어놨는데 커피 그라인더가 각 집집마다 일상적으로 들어가자 이제 도자기 업체가 제안을 했죠. 한 번에 300g, 500g씩 저장하고 조금씩 갈아 먹으라는 방식이었습니다. 굉장히 편리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요. 보시면 독일말로 써 있는 커피라는 단어를 독일말로 카페라고 하는데 카페라고 쓴 것도 저 보이고. 위에 있네요. 그리고 그 옆에는 불어로 써 있죠. 카페라고. 또 영어로 써 있는 것도 있고 체코나 슬로바키아어로 써 있기도 합니다. 카바인가요? 카바라고. 카바. 그래서 유럽 각지에서 이 방식으로 만든 커피 그라인더가 유행했죠. 커피는 뭐예요? 커피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인가요? 그럼 유럽 전 지역이 이렇게 다 도자기로 만든 그렇습니다. 저장도 할 수 있는 거 쓰는 건데 보니까 이게 다 달라요. 뒤에 붙어 있는 게. 이게 그럼 부엌에다가 붙여놓고 그렇습니다. 건가요? 제가 실제로 커피 그라인더를 모을 때 본래 소장하고 있던 사람 집에 가서 부엌에서 떼온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떼어가겠습니다. 떼어서. 한 번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저 위에 그 줄무늬가 있는 커피 그라인더하고 그리고 이거하고 라인브록스 이데알이라고 써 있는 거하고 해서 두세 개 정도가 같은 집에 부엌에 있었어요. 근데 판매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같이 떼온 거 기억이 납니다. 재밌네요. 이걸 수집하느라고 여기저기 다니시고 매주 애정을 갖고 찾아다니고 이런 게 기억에 많이 남으시겠어요. 사연도 많으시고. 아무래도 그렇죠. 그 커피 그라인더는 수집하기 시작하면서는 주로 벼룩시장을 많이 다녔거든요. 매 주말마다 정말 한 7, 8년 정도는 벼룩시장을 빼놓지 않고 다녔는데 거기서 이것만 사셨어요? 아니면 다른 것도 사셨어요? 저는 이것만 사는 거죠. 대단하다. 근데 벼룩시장에서 수집하는 사람들도 만나기도 했죠. 그래서 수집하는 사람이 우리 대표님 말고 또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유럽에는 커피 그라인더 수집가 협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편 모으듯이 모으고 계신가 봐요. 맞습니다. 지폐 모으듯이. 그러면 가시고 뭐 벼룩시장 가시고 아니면 가정집도 가시고 어떻게 알고 가시는 거예요? 뭐 광고 나오나요? 처음에는 주로 벼룩시장을 뒤졌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래도 앤틱숍이라든지 이렇게 뭐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면 그 지역의 앤틱숍을 방문하게 됐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주변에 수집하시는 분들끼리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고 페이스북도 열려 있고 하니까요. 네. 어디 또 물건이 있다더라 뭐 모여서 가기도 하고. 네. 그럼 이게 유럽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 없나요? 미국은 어차피 그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신대륙이니까. 그래도 미국산 그라인더들도 많이 미국산 있습니다. 그라인더 네, 미국도 1800년대 후반에는 커피 그라인더 생산을 하는 회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산 커피 그라인더도 많이 있죠. 만약에 대표님 미국 가셨으면은 이건 안 모으셨겠죠 아마? 그러면 유럽산보다 미국산도 거기서도 커피 그라인더를. 네. 그러니까 유럽에 계셔서 유럽 것들을 많이 모으시고 하셨고 다 가지고 오셨는데. 네. 그럼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모으신 거예요? 커피 그라인더는 2005년부터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인 작년에 돌아왔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모은 셈입니다. 15년 동안 한우문에 파고 오셨는데 그럼 여기 커피 그라인더 자체 딱 봤을 때 어떤 사연이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의미가 있다거나 이런 것도 좀 발견하셨나요? 몇 개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커피 그라인더 중에서는 소개하고 싶은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네.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라인더 중에서는 시대를 대표하는 커피 그라인더들이 좀 있습니다. 시대를 대표한다. 그러니까 1700년대 즉 커피가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 만들어진 그라인더들 있죠. 그때 만들어진 그라인더들은 커피 자체가 제한된 사람들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커피 그라인더에도 굉장히 장식성을 부여하게 되고 그리고 이 커피 그라인더 자체에 가문의 문장을 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황동으로 아주 멋들어지게 장식한 것도 있죠. 황동으로 거의 뭐 장식용인데요. 그거 그렇습니다. 보여주면서 내가 이만큼 잘 나간다는 거 보여주는 이런 거 같은데. 그리고 1800년대 중반까지는 커피 그라인더가 귀한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신랑 신부가 주고받는 예물로도 쓰였고요. 예물로요? 또 신랑 신부에게 선물로 전해지기도 했죠. 야, 뭐 요즘 보면은 뭐 시계 예물 하듯이. 그렇습니다. 대단한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신랑 신부의 이름을 이니셜을 새긴다든지 그렇게 해서 선물로 전달했고 그래서 당시에는 커피 그라인더가 사랑의 선물이었죠. 사랑의 선물이요? 네. 커피 자체가 진한 커피 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이 좋으니까 갈 때. 그렇습니다. 맞아요. 마시는 것보다 사실은 갈면서 나는 그렇습니다. 그 향기가 정말 좋은데.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유럽의 커피 그라인더 전시관은 예식장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커피라는 게 유럽에서는 정말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네요. 우리 한국에서 저도 제 아내한테 좀 선물을 좀 해줘야 되나? 사랑의 선물로. 이미 결혼을 하셨는데. 사랑해 이만큼 사랑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문의 문장도 새기고 그렇습니다. 신랑 신부가 사랑의 징표로 사랑 속삭이면서 주고받는 선물이 되기도 하고 그렇네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 뒤편에 있는데 커피 그라인더가 커피 그라인더는 워낙 일상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죠. 매일 마셔야 되니까. 그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그라인더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군용이죠. 군용. 전쟁을 해도 우리가 국을 먹듯이 그들은 커피 마셔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군용 그라인더도 어떤 있죠. 거예요? 세 번째 거. 주물로 돼 있고 알루미늄으로. 저거요. 세 번째 거. 야. 스위스 군용이고요. 스위스 군용. 그리고 보시면 이동할 때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분리가 가능한 휴대용으로 만들었죠. 역시 군대에서는 없는 게 없어요. 군대 가면 다 어떻게든 먹고 자고 하는 건 다 필요하니까 군용 물품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런 의미가 또 있네요. 또 재밌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저 위에 있는 그라인더도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하고 다르게 좀 넓적하게 생겼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한쪽에는 콩, 한쪽에는 보리라고 이름이 써 있고 레버를 통해서 콩을 선택하든지 보리를 선택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리도 그러면은 갈아서. 그렇죠. 커피가 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쟁 직후 같은 경우 그 경우에는 수입을 해야 되니까.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커피 대신 보리를 갈아서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리차를 마시던 분들은 이후에 보리차가 카페인도 없고 구수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리차를 선호하는 분들도 계셨죠.
그렇군요. 보리도 이렇게 갈아서 마실 수 그렇습니다. 있고. 야,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상식과 지식을 많이 쌓아갈 수가 있는데 네. 여기 그러면은 전시가 1층만인 게 아니라 2층도 있잖아요. 네. 제가 아까 올라갔다 왔었는데 네. 1층, 2층 다 합쳐서 지금 850개가 다 전시가 된 건가요? 850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위에 보니까 똑같은 거의 비슷한 그런 커피 네. 글라인더도 쭉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건 네.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건가요? 네, 그 독일 레나츠사 그라인더를 제가 450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 이 450점은 그 제가 일일이 하나씩 모은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거고 네. 구입한 제품 중에 300점을 전시관에 전시해 놨습니다. 음, 그런데 이 욕프리드리히라고 하는 인쇄업자셨는데 네. 커피 그라인더를 오랫동안 모으고 돌아가셨죠. 이제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네, 네. 그 가족들이 커피 그라인더를 처분하자고 해서 그 제가 인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정말 많이도 가져오셨네요. 네. 그게 2013년에 네. 그 한계 회사 시리즈 전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네스에 인증한 제품이죠. 기네스에 올라와 있는 그 제품 다 가져오신 거예요? 네. 기네스 그러면은 기록도 가져오신 거예요? 기네스 인증서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증 사진도 가지고 네. 계시고. 야. 아니 이게 커피 그라인더 모아도 기네스에 올라가는군요. 네. 아,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은 쭉 연도별로 어떤 커피 그라인더가 있었고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쭉 볼 수가 있고 네. 또 여기는 도자기 모양의 예쁜 이 커피 그라인더 쭉 볼 수가 있고 또 오른쪽에 가면은 또 커피 그라인더 또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네. 사람들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런 데 돼 있고 접시 같은 것도 이거는 접시는 그냥 장식인가요? 여기는 접시는 네. 제가 커피 그라인더를 모으러 벼룩시장을 돌아다니면 네. 제 아내는 커피 그라인더에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거에 관심이 간 거죠. 아, 그 중에 하나가 접시군요. 네. 아, 그래서 말리지 못하셨네요. 나는 접시 살 테니까 당신은 그라인더 사. 네, 그런데 커피 그라인더 중에서 도자기로 돼 있는 그라인더들은 네. 이제 당시에 워낙 많이 팔렸기 때문에 도자기 업체가 큰 커피 그라인더 생산 회사에서 사용하는 도자기는 네. 그 저쪽 벽면에 있는 도자기 업체가 납품한 거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도자기를 만드는 업체가 여기 납품해서 이것도 그렇죠. 만들고 또 네. 도자기 자기 접시는 자기대로 또 만들고 그렇습니다. 이랬던 거군요. 네. 아니, 정말 여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사실은. 지금 한 달 정도 한 됐습니다. 달 정도. 네. 정말 핫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 빨리 와서 먼저 보셔야지. 인싸입니다. 오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오시면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전시 시간 뭐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저희 지금 전시관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고 5시까지. 있고요. 예. 카페는 오후 8시까지 개방되어 있습니다. 오후 8시까지. 네. 그럼 오셔서 전시 보시고 커피 한 잔 하시고 네.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위에 보니까 위에도 앉을 수 있는 건가요? 위에도 의자가 네, 있던데. 야외에도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서울 도심에서 예. 야외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데가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막 탐나더라고요. 여름밤에 딱 와서 2층에 테라스에 앉아가지고 커피 네. 한잔 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 한잔 하면서 이 야경 보고 차 지나다니고 보고 이러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좋은 거는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 저희 박종호의 핫스팟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씩 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잠시 좀 말씀해 주셨지만 네. 이게 뭐 이 공간은 파라다이스가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서울 중구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요. 네. 그러면 1,600개 다 가져오신 다음에 이거를 뭐 그냥 썩게 둘 수는 없잖아요. 어딘가에 둬야 네. 되니까 그걸 고민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본래 커피 그라인더 수집은 제 취미였고요. 네네. 이 취미 생활은 이후에 이제 제가 은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작은 전시관을 하나 운영하고 로망이셨군요. 네, 제 꿈이었는데 막상 커피 그라인더를 전부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걸 보관하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자치단체하고 상의해서 네.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죠. 그런데 마침 서울 중구에서 주민들에게 차별화된 컨텐츠를 가지고 네.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을 하나 열겠다는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공모에 참여했죠. 예. 네. 정말 서영호 우리 중구청장. 예. 저는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안 오셨어요. 네. 오셨으면 제가 칭찬을 바로 앞에서 해드리려고 했는데 안 오셨으니까 방송으로 좀 보셔야겠습니다. 아니
그만큼 마인드가 있다는 거잖아요. 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있다는 거죠. 네. 여러 지자체도 있겠지만 어쨌든 서울 중구에서 이렇게 부지도 어떻게 보면은 뭐 서울 중구 아니었다면 파라다이스를 통해서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예, 이 부지 자체가 이제 파라다이스 주식회사 파라다이스가 가지고 있는 부지인데 네. 파라다이스도 그 지역 문화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부지를 내놓으셨고요. 내놓았고 또 중구에서는 뭐 서영호 구청장뿐만 아니라 이 공무원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보시는 분들이 와서 보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럼요. 네. 이제는 문화가 경쟁력이고 문화가 힘이에요. 그 지역에 뭐 도로가 몇 차선이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뭐 문화적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어떻게 주민들에게 그걸 돌려주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서울 중구 주민들도 정말 좋아할 것 같고 서울 시민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해외에서 만약 코로나19 이후에 이 관광 오신다고 해도 뭐 강남역과 뭐 홍대나 뭐 광장시장 이런 뿐만이 아니라 여기 오셔가지고 예, 맞습니다. 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네. 장충동 2가인데요. 네. 이 장충동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로는 족발집, 그다음에 제가 많이 태극당, 갔었습니다. 예, 네. 잘 알려져 있는데 이쪽으로는 이 말베르크를 비롯해서 커피그라인더 전시관을 비롯해서 현대문학관, 네. 지금 주식회사 파라다이스 재단이 가지고 있는데 현대문학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파라다이스 집이라고 승용상 전시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저쪽에 디자인 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전시관도 가지고 있어요. 즉 반경 50m 이내에 무려 4개나 되는 그 전시관이 몰려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중구에서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거리를 그 박물관의 거리로 조성하려고 하는 거였죠. 괜찮네요. 네. 그러니까 뭐가 한국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군데가 모여 있으면은 딱 뭐 관광 지도나 이런 데 보면은 그렇죠. 뭐 문화의 거리나 박물관의 거리 이렇게 딱 되면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야, 서영우 구청장, 뭐 우리 중구 공무원 분들 큰일 하셨네요. 네, 어쩌다 보니까 구청장님 얘기를 좀 하겠는데 안 오셔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가 1층인가요? 여기가 네. 1층이고 아까 지하에도 뭔가 예, 작업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작업실 있던데요? 만들어 놨습니다. 네. 거기는 또 어떻게 주민들한테 개방이 되는 건가요? 예, 이제 그라인더가 많다 보니까 네. 그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복원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작업을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는데 공간 자체가 뭐 꽤 잘 만들어졌다고 해서 네. 서울 중구의 문화재단에서 매주 강좌를 엽니다. 주민들을 위한 강좌를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지하 그다음에 1층, 2층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또 테라스가 잘 돼 있어요. 네. 테라스가 마음에 드신 모양입니다. 네. 저 밖에 좀 많이 나가고 싶어가지고 요즘에 밖에 못 나가게 해가지고 집에서 네. 애보라고 해서 못 나가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예. 작가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앞에 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편집해 주시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또 실제로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아직은 맞아요.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상황이 진전이 되고 나면 맞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방문하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오시면은 뭐 코로나19 걱정되시면 테라스에 앉아가지고 밖에 앉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박물관 돌아보시는 것도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보실 수 있으니까요. 1m 정도, 2m 정도 뛰어서 보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커피 그라인더 어떻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발전해 왔는지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보지 않은 게 있네요. 말베르크가 무슨 뜻인가요? 이걸 먼저 여쭤봤어야 되는데. 말베르크는 독일 말인데요. 독일 말. 네, 커피 그라인더의 핵심은 이 커피를 가는 분쇄추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것이 그 원뿔형 분쇄추로 돼 있는데요. 그게 있어야 가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핵심이 이 원뿔형 분쇄추는 그 1500년대 후반에 유럽에서 특허가 난 이후로 지금 전동 그라인더까지 쓰고 있는 굉장히 오랫동안 인류의 곁에서 뭔가를 가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커피 그라인더의 그 핵심인 원뿔형 분쇄추를 영어로는 코니컬 버라고 하고 독일 말로는 말베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베르크라고 썼죠. 여기 이 전시관과 딱 어울리는 그런 이름이네요.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시청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오마이TV에서 봤습니다라고 인사하시면은 좀 설명 좀 직접 해주시나요?
그렇게 해야죠. 오마이뉴스, 오마이TV 네. 시청자들을 위해서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가이드까지 해준다고 하니까요. 꼭 오셔가지고 예. 이 설명 들으시면 너무 재밌거든요. 직접 보시면서 한번 꼭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시관을 박물관을 운영 중에 계신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네. 은퇴한 다음에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본업이 있으신 거잖아요.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그럼 어떤 일을 정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저는 그 바이오매스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바이오매스, 네. 환경적인 목질계 일이시네요. 바이오매스, 요즘은 산림 바이오매스라고 얘기를 산림 하죠. 바이오매스 좀 생소한데요? 예. 어떤 건가요? 네, 그 산림 바이오매스는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 이제 기후 변화 시대에 네. 그 기후와 관련된 비상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재생에너지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우리나라는 풍력과 태양광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 나무가 있습니다. 이 몰랐어요. 목질계의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일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분야가 해외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좀 기초 단계라서 저희가 기술과 그다음에 그 설비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아니 언뜻 들으면은 나무 가지고 간다? 그럼 나무 다 베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는 그 조림이 상당히 잘 된 나라로 알려져 있죠. 세계 예. 4대 조림 강국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지난 3, 40년 동안 상당히 많은 나무를 심어서 네. 잘 가꿨죠. 근데 아직 이제 경제림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간벌도 해야 되고 또 못 쓰는 나무도 많죠. 그래서 미이용된 나무들을 어차피 모아서 버릴 그렇습니다. 나무들 그것을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지역에서 이제 뭐 열공급 사업이라든지 네. 또 소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만들어서 지역의 중앙난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못 쓰는 나무들을 가지고 와서 태우잖아요. 네. 태워서 열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공급하는 거예요, 각 가정에? 네. 지금 대도시는 뭐 그 도시가스가 들어가거나 또는 중앙 난방 시설이 돼 있는 곳이 많이 있죠. 뭐 열병합 발전소 해가지고 네, 쓰고 있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네. 하지만 그 시골 마을이나 산촌 마을에는 그 에너지를 자급자족하기도 어렵고 또 중앙 난방을 설치해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멀리서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네. 하지만 지금 나무를 이용하게 되면 뭐 경북 그다음에 강원, 네. 전라북도 이렇게 나무를 좀 구하기 쉬운 곳부터 시작을 하면 마을 단위에서 조그맣게 열공급 사업을 하고 지역에서 나무를 수급해서 에너지로 사용하자는 거죠. 뭐 다른 데서 뭐 수입해서 오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그런 버려지는 나무들을 그렇습니다. 이용해서 하자. 그것을 분산형 에너지 공급 시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서유럽에서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만 해도 2050년까지 밀집 지역의 난방을 4분의 1 정도는 나무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한 바 있고요. 그래요. 와, 이것도 제가 잘 몰랐던 사실인데 오늘 제가 많이 배우고 갑니다. 네. 그러면 이걸 직접 시범 사업처럼 하는 데가 있나요, 우리나라에도? 네, 저희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라북도 완주군의 고산 자연휴양림에 컨설팅을 해서 고산 자연휴양림은 지금 현재 휴양림에 있는 54개의 숙박 시설을 1개의 우드칩 보일러로 돌리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산림청이 지난해에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그 시범 사업 예산을 마련해서 산림 에너지 자립 마을을 조성하고 있는데 내년 말까지 총 4개의 산림 에너지 자립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죠. 아, 거기서 잘 되는지 보면 그 성과가 나게 된다면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이런 방법도 있네. 그리고 중앙 난방이 잘 안 되는 곳은 뭉쳐져 있지 않는 곳은 뭔가 이런 그렇죠. 대안을 쓸 수가 있겠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나무 자원이라는 것은 공공의 자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 자산을 함부로 베거나 또는 베서 멀리 이송시켜서 화력발전소에 태우는 일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화력발전소의 그 전기 발전 효율이라는 것도 35%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에너지를 수급하고 지역에서 전기와 열을 생산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지역의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죠. 네, 야 이것도 괜찮은데요. 이 아이디어와 그리고 이 가치라고 해야 되나요? 가치가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게 나무를 태운다고 하면 우리가 뭔가 연기나 이 환경 오염시키는 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할 것 같아요. 물론 뭐 석탄이 이런 것도 많이 나오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나무를 사용할 때는 네. 기본적으로 집진 시설을 갖춰야 되고요. 또 집진 시설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사용할 때는 배출가스에 매우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시골 난방은 보면 개별적으로 보일러를 쓰거나 또는 화목난로를 많이 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중앙난방을 한 군데서 관리하게 되면 집시설을 한 군데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환경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요즘 나오는 시설들이 고체 연료인 나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완전 연소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그 좋은 설비를 통해서 편리성도 증대시킬 수 있고 환경도 생각할 수 있죠. 네, 이런 그 새로운 재생에너지가 있다는 걸 정부나 지자체 잘 알고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국회나 뭐 이제 정부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산림청이 하고 있는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만약 전개가 된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자면 산촌마을에 열공급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열배관이나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 지역의 나무를 사용하고 부가가치도 지역에 머무니까 정부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런 그 시설들을 좀 보강해 줄 수 있을 거고요. 제도적으로도 보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걸음마 단계지만 저희가 좀 더 지켜보면서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도 봐야겠네요. 네, 오늘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커피 그라인더에 대해서와 그다음에 이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쭉 배웠는데 박종현 스팟이 맨날 정치 얘기만 많이 하다가 이런 문화가 또 흐르는 시간을 가지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 정치 얘기는 안 물어보시나요? 물어봐야겠네요. 너무 뜻깊고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저희 이 마이베르크 어떻게 발전하고 얼마 많은 사람들이 찾는지 제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마이베르크에 많이 오시라는 홍보 말씀 한번 해주셔야죠. 네, 이 카메라 이거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커피 그라인더를 전문적으로 모은 제 입장에서는 커피 그라인더는 한 시대의 커피 문화를 지켜본 목격자고 인류가 개발한 다양한 소재들이 가장 먼저 적용됐던 생활 공예품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마이뉴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을 수동 커피 그라인더 세계에 초대합니다. 네,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꼭 한번 들러서 커피 그라인더의 세계를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